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농협이 농협중앙회랑 단위농협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보통 은행을 볼 때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농협 마크가 비슷하고 이름도 농협이 들어가니까 같은 회사로 아시는데 중앙회라고 하는 회사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시장은행 1금융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농협은 2금융권, 다시 말하면 저축은행 이름이 붙은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저축은행 형태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농협중앙회 이사진들은 농협중앙회 회장이 계시고 국가에서 돈을 대거나 아니면 농협 전체 단위의 어떤 돈을 운영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단위농협은 개인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나의 구성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단위농협이 이 저축은행 택이니까 농협중앙회보다는 비싼 형태가 되고 그리고 계좌번호도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는 서로 다르게 코드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별개의 은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예, 측면 승부사 나오셨습니다.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로 승부 한번 걸어볼까요? 대승적 판단. 대승적 판단요? 네. 뭘 대승적으로? 좋죠. 대승적 판단. 예, 좋습니다. 어떤 대승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예. 대승적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요청을 했을까요? 누가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노동조합 측에서요.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를 장관 없는 부처로 남길 것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인들이 사적인 흠결을 꼬투리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부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대승적 판단을 해달라라고 당부. 이 홍 후보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건데 이거 좀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 조직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간여를 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네. 그게 타당한가 아직까지도 이 후보자의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 근데 이제 뭐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검증을 나름 해본 결과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차원에서 노동조합 차원에서요. 예, 그런 공무원 거죠. 노조 차원에서. 네네.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오늘 그 청문회에서 주요 의제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란이 됐죠. 예, 어떤 초반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인하고 중학생 딸이 그 부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의 그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그 차용 계약 거래를 맺잖아요. 차용 계약서를 이제 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딸이 그 부인한테서 빌린 돈을 가지고 증여서를 제출을 하자, 증여서를 내지 않습니까? 요 부분과 관련한 증빙 자료. 금융거래 내역 뭐 이런 거죠. 그걸 이제 개인정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출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앞서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좀 성토를 했죠. 사실은 이제 여당 쪽에서도 심지어 이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뭔가 좀 증명하는 과정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 얘기를 했고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공개는 안 하지만 열람으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열람은 하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만요? 아니요. 전체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 의원들이 하여튼 뭐 여야 의원들 다 봤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자료 열람 방식으로 이제 그 한 겁니다. 이종훈 박사님 자녀가 몇 분이십니까? 둘입니다. 이분은
큰 처형이 자녀가 있으십니까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라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처형은 그냥 본인이 직접 다 받으신 거죠. 예. 증여를. 예. 그리고 이제 이 홍 후보자의 부인만. 네. 보통 통상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다 받아서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 증여를 보통 하는데. 네. 그 절차가 이제 생략돼서 이게 사실은 이제 쪼개기 증여. 예. 이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세를 목적으로 해서 예. 이 장모가 홍 후보자 부인과 딸에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증여를 예. 했다.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제 홍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 쪼개기 증여가 증여세를 법적으로 네. 최대한 범위로 납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납득이 되십니까? 경제 전문가시죠? 저는 세금은 잘 모릅니다. 예. 네, 저는 금융 쪽이라서. 그리고 또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세무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네.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내도 된다. 예. 더 내게 해달라. 오히려 더 내게 해달라고 자청을 했다고 또 오늘 해명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말씀에 방금 그 말씀에 두 가지 말씀에 네. 제가 딴지를 걸는 게 아니라 어떤 의원이 물으니까 장모님이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없었죠? 라고 하니까 개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내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되네요.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많이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네. 본인이 납부한 증여세 출처로 불분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후보자의 이제 배우자하고 장녀 네. 예. 그러니까 6억 3천여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택에 상가 건물 매입하면서 한 1억여 원 정도 그래서 한 7억 3천여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그 시점에 예. 예. 그런데 감소한 현금성 자산 이제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네. 이분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 그걸 쭉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네. 실제로 현금성 자산은 한 2억여만 원 정도만 줄어 있더라.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5억 1천만 원 정도의 현금은 과연 어디서 나와서 세금을 내는데 네. 사용됐느냐. 그 출처가 좀 불분명하다 네. 하는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지적된 대로 이 사항이 네. 그 사실이라면 네. 공직 재산 신고 때 사실은 이제 누락을 한 게 되죠. 왜냐하면 재산 신고할 때는 네. 예를 들어 5억여만 원 정도를 누군가에게 빌렸다면 예. 빌리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아니면 예. 누군가로부터 차용을 했더라도 예. 이 차용 증서 그 차용 계약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예. 복사본 첨부해서라도 예.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그 재산 신고를 하게 한 걸 보면 제일 마지막 그 재산 신고 때도 현금성 자산이 한 12억 원 정도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현금에서 그만큼 이제 빚는 부분이 나온 게 이제 지금 오늘 지적이 돼서 나온 거죠.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국민의당 쪽에서 초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금 판단을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과 보고서 채택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럼 대통령 임명하시는 거는 뭐 어떻게? 그건 뭐 대통령 마음이죠. 문재인 대통령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링 정치, 국정 농담.
네, 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입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국정감사 유럽 갔다 오시느라고 바쁘셨죠? 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하다 보니까 예. 저 외국에 있는 대사관들 감사 국정감사 했거든요. 예. 유럽에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자, 국민의당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제2창당 바른정당하고 하는 겁니까? 하도록 해봐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프닝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하라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석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병훈 최고위원님 답을 주시는데 제가 문자 몇 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가. 7277번님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다. 9414번님 정치 철면피 겉과 속이 다른 처세술 팔색조 같은 천혜의 명배우처럼 변장술 또한 탁월해야 살아남는 이런 게 정치라고 했고요. 7446번님 정말 치가 떨린다의 준말이 정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뭐 국민까지는 아니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두 분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나 고개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유럽 갔다 오셨으니까 한국과 주변 4강 정상들 회담이 지금 이달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막 외교 슈퍼위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외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석현 위원장님부터.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네. 참 외교의 명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10월 31일에 네. 다시 이제 사드 문제는 봉인하고 예. 서로 이렇게 과거 협력 관계를 다시 되살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실은 우리가 따로 뭘 양보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삼불 원칙 네. 그걸 정리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네. 새로운 사실이 없이 또 그런 관계 협력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적절한 수위로 그 양반에 대해서 환영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하면서도 네. 또 우리가 지나침이 없이 이렇게 잘 했어요. 일본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일본에 갔을 때는 따님인 이방카 예. 그 재단에다가 580억 원을 기증을 했잖아요. 예. 우리 돈을 치면은 580억 원 그 거액을 그건 좀 너무 지나쳤다 싶은 거거든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 재단 만들라고 내놓을 그때 돈을 낼 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억 엔 정도. 10억 yen. 그러니까 10억 yen. 그러니까 100억 원이죠. 네, 100억 원. 근데 거기에 무려 6배 되는 돈을 그냥 거기다 냈어요. 별 의미 없이. 그 위안부 할머니 그건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였지만 우리는 괜히 했다 생각하지만서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데 골프 칠 때도 보니까 이번에 이 얘기들이 뭐냐면 이번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만남은 일본이 미국에 맞춘 것이다. 갖다 맞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골프 치는 데서도 드러나 버렸어요. 막 아베가 트럼프가 빨리빨리 걸어가니까 그 방카에서 빨리 나가려고 아베가 서두르다가 그 동영상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냥 완전히 벌러덩 우리 이거 넉장구리 한다고 그래. 그런 거를 완전히 넉장구리로 넘어져 버렸어요. 벌러덩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일본과 미국 간의 외교에 있어서 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다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젊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도 만찬에 모셔서 우리가 좀 그 사람들에게 일본이나 세계 어떤 메시지를 또 미국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또 독도새우도 내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하면서 그러면서 또 부족함이 없이 따뜻하게 했고 또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염려스럽지 않았어요. 국회 와서도 점잖게 얘기했고 너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에처럼 내질르는 얘기는 안 할까 그런 걱정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진지한 상대다 이렇게 트럼프가 본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고 신중하게 볼 상대라고 한국에 대해서 느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좀 와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실수도 안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병훈
좀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어떤 불안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외교 안보팀 구성에서 조금은 여러 가지 좀 허약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해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비교적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발언 안 하셨고 점잖게 하셨고 또 뭐 크게 지금 뭐 불거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번에 뭐 잘 처리했다고 봅니다. 예. 이석현 의원께서 독도새우 말씀도 해주시고 일본 위안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 정치 힐링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희망을 드려야 되는 자리라서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급적이는 안 하겠는데 그 데이빗 스트로보라고 해서 전 국무부 한국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미국인 친구인데 국무부에서 한국 담당하는 과장 출신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친한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가 한미 외교장에서 일본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국 측에다가 요구를 장애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와 독도새우를 가져 나온 것은 일본 측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외교적 결례 내용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항의를 또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에도 표명했죠. 바로 그 트럼프와 아베 있는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우리가 일본과는 군사동맹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면전에서. 그렇듯이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입장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은 하지만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건 미국하고는 군사동맹하지만 일본하고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위안부와 독도와 같은 이런 역사적 요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참 통쾌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독도에 있는 뭡니까 온갖 채소도 다 가져와서 비빔밥을 한번 해드릴 것 같아요. 문병호 최고위원님,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덕담도 많이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해서 저도 의외했습니다. 박성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건 또 이제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자기 골프장 선전하는 거 아니냐. 그걸 그때 가지고 또 그런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비판도 하던데 또 뭐 너무 또 그렇게 가깝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박성현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또 한국의 박성현을 칭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서요. 청라는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취약한 상황을 모습이 있고 송도는 나름대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프레지던트 컵도 열렸단 말이에요. 골프 대회가. 그렇습니다. 인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천의 광역시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광역시적 역할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인천이 이제 동북아의 물류 중심 이렇게 지금 잡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과 관계보다는 중국과 관계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고요. 또 요새 이제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데가 인천입니다. 사실은 DMZ보다는 서해 앞바다가 지금 긴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앞으로 이제 그런 안보 면에서나 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천이 성공하고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의원님,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위원 외교단 일원으로 미국하고 중국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까? 그 미국에 간 건 이제 10월 초 추석 연휴 때 그때 며칠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 뭐 국무성과 상원, 하원 또 제야에 있는 학자들까지 13번에 걸쳐서 30여 명 만났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간 이유는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서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말을 자꾸 해서 우리가 좀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애야 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다녔어요. 전쟁은 없애야 되고 또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동의 없이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런 걸 얘기하고 다녔고 그때 또 미국의 그런 관계 여로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네. 이제 평화 방법을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자꾸 그 김정은에 대해서 내지르는 얘기를 한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설명들을 해줘요. 뭐냐면 그분은 원래 사업하시던 분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협상술이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내몰고 결국은 대화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사 옵션을 실제로 지금 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대요. 그리고 돌아왔고 이제 이번에 중국에 간 건 또 중국에 간 거는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11월 초에. 10월 31일에 한중 간에 발표가 있었잖아요. 사드는 봉인해 놓고 과거와 같은 경제 협력을 다시 정상화하자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우리가 최초로 중국에 들어간 공직자들입니다. 그러시군요. 11월 2일에 들어갔으니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냐면은 먼저 그 장예수이 부부장 있죠. 왕이 외교부장은 저기 베트남인가 가고 없었어요. 없었고 장예수이 부부장이 상당히 그 실력자입니다. 하자면 외교부에서 당서기가 왕이가 아니고 장예수입니다. 실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 압박도 제대로 하고 또 대화길도 모색에 달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과 이제 이왕에 서로 잘 지내기로 했으니 그런 서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한국에서 온 기업들 잘 시장 없이 해달라는 거 그런 거 얘기하고 그걸 이제 또 누구한테 했냐면 그 외사회 주임 푸잉 거기가 우리로 말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그가 이제 머리도 허옇고 그리고 강경화 장관처럼 이렇게 여성이면서 머리가 허옇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중국에 강경하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양반도 만나서 얘기 많이 했고 탕자슈안이라고 전에 왜 국무위원 지내던 원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체로 그분들은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사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양보거나 입장을 철회한 게 아닙니다. 사드는 우리 전에 그 주장하던 그대로 다 없애져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 봉인해 놓고 그건 그거고 콩슈안 이후 조리가 말했다고 하는 말이 있죠.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사드에 대한 중국 입장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지만 경제적인 현실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담 잡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공감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반가운 게요. 거기 있는 동안에 중국 정부가 첫 조치를 했습니다. 뭐 했냐면 우리 있는 동안에 11월 3일에 저기 그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했다고 제일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롯데가 그 사천성의 주도인 청두 한자로 성도라고 쓰죠. 청두에 대형 복합 쇼핑몰을 허가를 해달라고 2년 전부터 했었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10월 31일에 양국 정부가 그런 발표하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게 제1차 유화 조치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국내 보도가 지금 어떻게 안 됐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충분히 됐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전에 얘기해서 그 뒤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안 됐어요. 그저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말을 했더니.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은 보도된 게 3,000명 관광단 유더그룹이 인천 관광공사에다가 우리 직원들 3,000명이 한국에 관광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신청했잖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요. 기업에 대한 그런 그 규제들이 이제 풀리고 있는 거고 또 관광도 이제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조짐이라 저는 정말 이번에 한중 간의 그 10월 31일 발표 그것이 서해 외교 담판이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석현 의원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중일 방문 과정을 보니까 역시 그 비즈니스맨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갖다 지렛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미국의 통상 이익이나 무역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고
역시 사업가 출신답다는 감탄을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번 6월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예. 투자 약속만 하셨잖아요. 예. 그 40조 원 정도 투자했다고 제가 예. 보도를 봤고 또 이번에도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비공개니까 과연 어느 정도나 미국의 무기나 전략 자산들을 구매하기로 했는지 그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네.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만족할 만한 뭘 해줬는지 저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네. 비즈니스 행보는 참 잘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상임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